이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외국환거래법이 미치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환과 대한민국 안에서 행하는 외국환 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외국환과 외국환 거래, 이거 달러 외화거래죠. 외화거래. 대한민국 내에서 거래되는 외국환과 외국환 거래 및 이와 관련되는 그런 행위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이나 수령,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입니다. 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하고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행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기타 이와 관련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해서 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속지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속지주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행위,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환과 관련된 모든 그 행위는 국내에 모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외국환 거래의 주체입니다. 주체. 외국환 거래의 주체. 외국환 거래의 주체는 인적 대상이 된 거주자하고 비거주자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국적과 관계없이 주요한 경제 행위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국내에서 경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거주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상은 내국인, 외국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주자, 비거주자가 중요합니다. 거주자는 볼까요? 거주자는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하고 법인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 법인, 요거는 이제 외국에 있어도 이제 그 법인인데, 대한민국 제외 공간은 거주자, 국내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도 이제 거주자로 보는 거죠.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타 이하는 조직체. 그다음에 대한민국 제외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비거주자,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경우, 기타 불분명할 때는 영업 양태 라든가 체제를 고려해서 거주자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이제 기획재정을 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외국인도 이렇게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는 등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이것도 우리가 거주자로 본다. 근데 반면에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자는 비거주자로 부르는데, 이 거주자하고 비거주자가 이제 나중에 업무를 하는데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처벌도 상당히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하고, 다음에 자는 이를 비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안의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사무소는 무조건 거주자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비거주자 얘기인데,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간 및 국제기구, 미합중국 군대, 미군, 미합중국 구성원 군속 초청 계약자 및 그 동거 가족과 미합중국 군대의 비세출 자금기관, 군사우편국 및 운영시설이죠.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국내 법인 등의 영업소, 기타 사무소,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 그 다음에 외국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 국민이지만 비거주자로 보는 거고,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기타 이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비거주자인데, 제외 공간이라든가 국제기구에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파견되어 체제하고 있는 외교관 영사 또는 그 수행이나 사용인은 비거주자고,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그 공무로 입국하는 자, 거주자였던 외국인이 출국해서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죠. 가족의 거주성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에 따라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을 합니다. 거주자의 판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건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해 주는 건데, 요거는 뭐 법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한, 그러면 주체가 거주자 비거주자가 나왔고, 객체가 있죠. 객체. 그럼 외국한 거래 객체가 뭐냐? 외국한 거래 객체는 우선 가장 중요한 외국한이죠. 외국한. 달러나 뭐 외화. 외국한이라 하면 대외 지급 수단, 외화 증권, 대외 지급 수단, 외화 증권, 외화 파생 상품 및 외화 채권을 말합니다. 증권은 이제 외화 표시죠. 외화 표시.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 선물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유가가 얼마 될 것이냐 예측을 해서 그 예측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이 예측에 대한 투자를 기본으로 해서 이 예측을 이제 옵션 상품으로 하죠. 이것을 내릴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상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금융공학에 의해서 나오는 상품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통계학이나 금융공학, 그래서 이거에 파생상품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초기에 굉장히 많이 시장이 전 세계 1위까지 갔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시장을 폐쇄했다. 그래서 지금은 증권시장 하고 그 파생상품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엄청나게 많이 두었죠. 자, 그 다음에 대지급수단입니다. 대지급수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급수단이라면 다음에 하나인데, 화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한, 신용장. 그 다음에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여행자 카드, 기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 지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표, 플라스틱 카드, 신용카드 얘기하죠.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에 가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 이제 유사한 것으로서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외화증권. 증권은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과 무기명 양도성 세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기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외화증권이라는 것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 파생상품은 간략히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과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여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화 유출입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외화 파생상품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입니다. 이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금융기관, 외국한 기관이 발행을 하는 거죠. 발행을 해서 그 어떤 상품을 만들면 그거에 대해서 일반 투자자가, 해외 투자자가 이걸 사거나 팔거나, 바이앤, 그러니까 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가격이 오를 걸 생각해서 산다라는 거고, 판다라는 거는 이 물건이 가격이 떨어질 거를 생각해서 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그 바이 앤 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물 거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잘못 발행했다가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죠. 이 상품으로 인해서 망한 은행이 많이 있습니다. 외화채권. 채권이라 하면 모든 종류의 예금, 신탁, 보증, 대차 등으로 인해서 생기는 금전 채권인데, 내국 통화, 외국 통화, 지급수단, 대외 지급수단, 내국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외화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외화채권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금속인데, 귀금속의 대표적인 금이죠. 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귀금속이라 하면 금이나 금 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입니다. 금 합금은 금 함유량 2% 이상의 합금, 지금은 가공되지 아니한 금덩어리를 말하고, 유통되는 금화는 기금속이 아니라 지급수단입니다. 내국 지급수단이라고 하면 대외 지급수단 이외의 지급수단입니다. 내국 지급수단은 우리나라의 법정화폐인 원화와 기타 원화표시 지급수단이 포함됩니다. 비고주자가 채권 채무에 대한 지급수단으로서 내국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국한 거래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국 지급수단의 수출입이나 내국 지급수단에 의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또는 지급의 수령 거래는 외국한 거래법 규제 대상입니다. 다음은 이제 과거의 유권에서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금융감독원에서 유권에서 간 거 옛날 내용인데,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외국한 거래법은 인적 대상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외국한 관리 내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준이 되는 거주성은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을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는 앞에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내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외 공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국내에 주소 또는 주사연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 기관 기타 이하에 준하는 조직체, 제외 공간 및 이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외국에 있는 영업소,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또는 2년 이상 외국에서 체재하고 있는 국민 으로서 일시교구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 개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 자연인, 외국에 주된 사무를 둔 외국 법인 및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조직체입니다.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또 이거 국제기구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외국 정부의 공간 국제기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공무로 입국하는 자, 미국 주한미군입니다. 가족의 거주성은 이렇게 당의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그 거주자 비거주자 내용을 약간 요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거주자 관련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해외 장기 취업 시의 거주자 여부입니다. 외국에 3년 이상 취업을 위하여 해외 체류 예정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 체류 시 거주할 집과 차를 위해서 외국으로의 송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외국한 거래법상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본인 명의 국내 재산을 환전하여 외국으로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구입 절차인데, A는 일본에 거주한 지 약 2년이 넘은데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의 근무하는 관계로 현재 직장에 계속 있는 한 한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일본은 월세가 매우 비싸 계속 살게 된다면 아예 집을 장만하려고 한다. 어떤 제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외국한 거래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자나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본인 재산에 대송금이 가능합니다. 박사과정에 있는 경우에 3년 박사과정에서 2년을 남겨두고 있는데 외국간 거래법 시행령상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는 비거주자가 해당됩니다. 그 외에 마찬가지죠. 이게 전부 비거주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례가 이제 해외 체재자 2년 동안 해외에 출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관광 비자로 출국을 해서 해외 유학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현재 유학생 신분이 아니고 관광 비자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간 거래 법령상 일반 해외 여행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휴대해서 가지고 나갈 때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궁금한 사항이 되게 많겠죠. A는 지금 어느 나라에 일주일 전에 관광비자로 도착해서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영주권 취득까지 9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데
한국의 본인 재산을 그 나라로 송금받고자 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에 대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해당이 되면 비거주자죠. 비거주자는 재산 대송금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비거주자가 아니니까 이 거주자 비거주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거죠. 이게 나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에 취업비자로 나와서 3년이 됐다. 이 사람은 이제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는 거죠.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송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영주권이 없다. 영주권이 없어. 5년 전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H1B 신분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요거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한 사람은 비거주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주자 비거주자 외국한 업무의 객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환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